오늘도 녹화 방송이죠. 항상 이렇게 선생님 혼자 촬영을 해서 올리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에 혼자 촬영해서 올린 거 니들이 보고 쌤 이거 굉장히 좀 무한하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내가 더 무한해요. 알겠지?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사람의 유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페이지 100페이지 사람의 유전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뭐 볼 거냐면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사실 이 부분은 뭐 내신 문제로만은 다뤄지지 실제로 뭐 수능이나 아니면은 모의고사 문제로는 출제 확률이 희박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 세대가 너무 길죠. 내가 갓난 아기의 유전에 대해서 관측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걔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계속 관측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사람이 한 80년 산다고 하죠. 그럼 80년 동안 그걸 계속 관측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너무 길어버리니까 좀 유전 연구하기가 이렇게 개개인별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두 번째, 자유로운 교배가 안 된다. 자유로운 교배가 되지 않는다. 당연한 이유죠. 선생님이 김태희랑 나의 자손이 궁금한 거야. 유전형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김태희랑 결혼할 수 있어? 결혼해갖고 애를 낳을 수 있어? 그렇진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교배가 안 된다라는 점도 역시나 사람의 유전이 어려운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질이 너무 다양하다. 사람을 봤을 때 키가 180인 사람도 있고 190인 사람도 있고 160인 사람도 있고 170인 사람도 있고 175인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키 한 개의 유전만 봤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형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손수가 너무 적다. 그렇잖아요. 애 한 명 기르는데 1억이 들어간대요.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1억. 그러면 내가 유전 연구하려고 애를 한 10명 낳아야 돼. 그럼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유전자의 수가 너무 많다. 유전자 수가 너무 많다. 이것도 맨나 3번 형질이 다양하다라는 맥락이랑 똑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죠? 그리고 한 개 더 추가를 시켜준다면 여섯 번째,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보다는 적혈구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산지대에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좀 빨리 돌려주기 위해서 적혈구를 최대한 많이 늘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환경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6가지 정도의 이유로 사람의 유전 연구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유전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연구 방법. 첫 번째로 가계도 분석. 족보를 본다라는 거죠. 족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가족의 형태를 보고 유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쌍둥이 연구. 쌍둥이 연구를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쌍둥이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죠. 종류라고 그러니까 좀 웃기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뭐고 이란성 쌍둥이는 뭐예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수정 란이
한 개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수정란 한 개에서 세포 분열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두 개의 이제 수정란으로 나뉘게 되고 이 두 개의 수정란이 자라나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뭐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전자의 형태가, 유전자의 구성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일란성 쌍둥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연구를 할 수 있냐면은 어차피 유전자 구성이 똑같으니까 환경이 유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환경이 주는 유전의 영향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는 여성의 배란 주기가 조금 특이한 거야. 그래서 자궁에 난자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때 정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수정란이 몇 개가 되겠어요?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정란 두 개에서 한꺼번에 이제 아기가 두 명이 만들어져 가지고 유전이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유전자의 구성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와 환경이 유전에 끼쳐주는 영향에 대해서 한꺼번에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연구 방법, 좀 쓸데가 없네요. 여기다 쓸게. 집단조사. 특정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은요, 유전자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염색체 검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염색체, 그리고 유전자를 실질적으로 뽑아가지고 어떠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그 염색체의 개수, 염색체의 뭐 상태라든지 이런 핵형을 분석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람의 유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우고. 여러분 페이지로는 102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유전에 대해서 조금 종류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 쭉 배워볼게요. 일단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단일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은 참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볼게요.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개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 형질을 나타내는 이 유전자가 한 쌍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단일인자 유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쌍 이상, 여러 쌍이 한 개의 형질을 결정한다. 이래버리면 다인자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또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서 얘기를 해주냐면은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느냐, 그리고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될 경우 단대립 유전이냐 혹은 복대립 유전이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같은 경우에 단일인자 유전 중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같은 경우에는요,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느냐 Y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경우 반성유전이라 불러주고요, Y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경우 한성유전이라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단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은 일단 결론적으로 한 쌍의 대립인자가
한 쌍의 대립인자가 이렇게 이 유전에 영향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이죠. 근데 복대립 유전은 그 한 쌍을 만드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액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세히 뒤에 들어갈 때 더 챙겨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오늘 배울 건 이렇게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플러스 시켜준다면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로만 유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챙겨서 알아 놓으세요.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인자 유전 그리고 다인자 유전으로 나뉘게 되는데,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한 쌍이면 단일인자 유전, 그리고 한 쌍 이상이면 여러 쌍이 한 개의 형질을 표현을 해주면은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이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로만 유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그리고 성염색체가 이렇게 유전에 영향을 끼쳐주게 되는데,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단대립, 복대립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단대립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의 이 유전자가 영향을 끼쳐주는데, 유전에 영향을 끼쳐주는데 각각 유전자가 한 개씩 밖에 없는 거, 종류가 2개 있는 거죠. 열성과 우성, 이런 식으로 맨델의 유전의 법칙을 딱 적용을 해서. 복대립 유전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의 한 쌍의 유전자가 한 형질을 결정을 지으나 그 들어갈 수 있는 한 쌍이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경우 반성, Y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경우 한성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지우고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단일인자 유전부터. 단일인자 유전 중에 우리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 뭐냐면요, 한 쌍의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 쌍의 유전자가, 즉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유전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맨델의 유전 법칙을 지킨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상염색체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책으로 볼게요. 책 보시면 페이지 102페이지 위에 그림 있는 거 있죠. 혀말기, 그 다음에 귓볼, 눈꺼풀, 그리고 엄지 모양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우성이 뭔지 열성이 뭔지는 문제에서 거의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을 것,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이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유전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이 유전에 녹아드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챙겨서 봐줘야 되거든요. 뭐 물론 이 내신을 낼 경우에는 학교쌤이 좀 약간 특이하다, 이래 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으나, 우리가 수능을 챙겨서 준비를 한다면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식으로 유전이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계도 분석 부분에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혀말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혀말기 같은 경우에 혀를 말 수 있는 게 우성이에요. 혀를 말 수 있는 게 우성이고, 혀를 못 마는 게 열성입니다. 그러면 정상인 남자를 네모, 정상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인 여자를 동그라미, 정상 염자가 아니고 여자죠. 여자. 그 다음에 네모인데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다면은 혀 말기가 안 되는 남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은 혀 말기가 역시나 안 되는 여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혀 말기가
가능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낳았어요. 그리고 고모들도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 이렇게 나왔는데 아버지는 혀를 못 마는 거야. 아버지는 혀를 못 마셨어. 슬픈 일이죠. 그 엄마랑 결혼했는데 엄마는 다행히 혀를 말 수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 고모들은 시집을 못 갔어.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는데 이제 알을 낳았더니 영희하고 남동생을 낳았는데 영희는 이런 식으로 혀를 못 마는 여자아이가 되었고 철수는 혀를 마는 남자아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쭉 적어볼까요? 할배, 할매, 고모들, 아빠, 엄마, 우리가 합쳐서 엄빠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영희 남동생.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가계도가 나왔을 경우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열관계 파악입니다. 우열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정상인 부모들을 보세요. 정상인 부모들을 찾아주세요. 할머니와 할배는 이 정상이죠. 근데 비정상인 혀를 못 마는 아버지가 나왔죠. 아버지가 혀를 못 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각각 열성인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혀를 못 마는 게 열성 유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정상인 부모한테서 이 열성인 비정상인 이 자식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열성 유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할아버지, 할배는 라지 R 스몰 R 그리고 할머니도 라지 R 스몰 R을 가지고 있겠죠. 우성과 열성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더니 아버지가 나왔는데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열성인자만 받게 되었고 그래서 혀를 못 말게 되었는 거예요. 근데 고모들 같은 경우에 정상이 나왔잖아. 그럼 고모들은 라지 R 스몰 R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지 R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잠깐 쌤이 바로 건너뛰고 얘기를 했는데 우열관계를 그래서 정상인 부모를 통해서 나온 자식을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볼 게 우리가 뭐냐면은 우열관계를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유전자의 지금 보시는 이 가족의 유전자 구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아버지 열성만 받았고 아버지가 열성만 받기 위해선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 각각 열성인자가 있어야 된다. 즉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잡종이었다. 그리고 고모들 같은 경우에는 우성인데 우성일 경우에는 잡종일 경우도 있고 우성 순종일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를 만났는데 영희가 지금 뭐예요? 열성인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이렇게 보인자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열성인자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빠한테 산 게 엄마한테 산 게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정상이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라지 R을 받았을 거고 아빠한테는 스몰 R밖에 없으니까 스몰 R을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영희는 스몰 R만 가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파악이 끝난 후에 우리가 문제를 조금 들어가야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항상 가계도 분석 문제가 나오면 제일 처음에 우열관계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를 파악하고 두 번째 각각 가족의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 주시면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엔 복대립 유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은 단대립 유전이고 복대립 유전. 복대립 유전입니다. 복대립 유전은 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역시나 얘도 단일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한 쌍의 이 대립 유전자들이 형질을 결정을 합니다. 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그 한 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의 개수들이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복대립 유전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혈액형이에요. A, B, O식 혈액형. 자, 여기에서 A형과 B형을 얘기를 할 때요. 이 두 개는 공동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우열 관계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확실한 건 O형이 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봅시다. A형을 만들 수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A와 A를 둘 다 가지고 있을 경우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한다 그랬죠? 두 개를 가질 수 있어요. A와 A를 가졌을 경우 무조건 A형이 표현형으로 드러나오겠죠. 그 다음에 A형과 O형을 가졌을 경우도 역시나 A형이 되겠죠. A형이 우성이니까 표현형으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B형. B형 같은 경우에 역시나 BB, 그 다음에 BO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O형 같은 경우에는 열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O형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보겠습니다. 가계도 분석 한번 해봅시다. AO형과 BO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떠한 자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떠한 혈액형을 갖는 자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자, 자손을 낳았을 경우 아빠, 엄마라고 할게요. 아빠한테 A형 받고 엄마한테 B형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빠한테는 A 받고 엄마한테는 O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빠한테 O를 받고 엄마한테는 B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빠한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젠장할. 아빠와 엄마한테 전부 다 O형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A, B형, 그리고 A형, B형, O형 네 가지 혈액형이 전부 다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AO형과 BO형이 결혼을 했을 경우 네 가지 형질이 모두 드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AB형과 O형이 결혼을 했어요. 즉 AB형과 O형이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자손은 뭐밖에 안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아빠한테 A형, 엄마한테 O형. 역시나 아빠한테 A형, 뒤에 있는 O형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아빠한테 B형, 엄마한테 O형, 아빠한테 B형, 엄마한테 O형. A형과 B형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O형이 나왔을 경우 혹은 AB형이 나왔을 경우는 주워왔는 거예요. 엄마 아빠 혈액형 잘 파악해서 해보세요. 니들이 주워왔는지 안 주워왔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대요. 좀 비정상적으로 이 혈액형 가계도를 지키지 않고 혈액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쌤도 몰랐는데 쌤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다고 하대요. 걔가 이제 중학교 때 이거를 배웠는데 집에 가고 엄마 아빠 거를 통해서 지를 보니까 지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거야. 겪고 이제 졸라 패닉에 빠진 거죠. 근데 병원에서 확인해본 결과 이게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고민하지 말고 혈액형 확인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다. 복대립 유전까지 해서 우리가 단일 인자 유전을 봤고요. 이제 상염색체에 의한 단일 인자 유전을 봤으니 성염색체에 의한 단일 인자 유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넘기시고요. 페이지 104페이지 펴주세요. 성염색체에 의한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자, 아까 전에 봤다시피 우리가 상염색체에 의한 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딱딱딱딱 지켜가지고 이제 유전이 일어났었죠. 복대립 같은 경우에 살짝 복잡할 수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멘델의 법칙을 지키기는 하나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좀 빈도가 다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잘 파악하고 봐주시면 그 포인트를 좀 잘 파악하고 봐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출발할 때부터 얘기를 했듯이 X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날 경우 반성유전이라 불러줬고요. Y 염색체에서 유전이 일어날 경우 한성유전이라 불러줬습니다. 그럼 반성유전과 한성유전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면 반성유전이 더 중요해요. 얘가 시험 문제로 더 잘 나오거든요. 한성유전은 그냥 귀 속 털 과다증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놓으시고 멘델의 유전 법칙 바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네,
반성유전 같은 경우에 어떤 식이냐면 보세요. 반성유전으로 예를 드는 게 혈우병이라든지 그리고 정록생명 정록생명 오늘 뒷담화리 꼬이네. 정록생명과 혈우병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정록생명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X염 색체에서 유전이 일어날 경우 정상인 경우 정상 남자라면 X, Y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정상 여자라면 X, X를 가질 수도 있고요. X, X 다시 이게 혈우병이거나 정록생명인 이제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정록생명이나 아니면은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열성인자 유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얘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정상이잖아요. 이 여자가 정상이잖아. 그렇다라는 것은 X-를 가졌는데 정상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열성이다. 혈우병과 정록생명은 열성인자 유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인 비정상이라고 할게요. 비정상인 남자나 비정상인 여자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인 남자는 무조건 X-를 가져버리면은 비정상이 되겠죠. 즉 혈우병이나 정록생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정상인 여자 같은 경우에는 X-X- 이렇게 유전자를 둘 다 가져야지 한 쌍을 통째로 가져야지 이렇게 정록생명이라든지 혈우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얘죠. 잡종.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보인자라 불러줍니다. 바로 이 보인자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이 유전 결과 그 확률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성의 경우 X-를 가지기만 하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혈우병이나 정록생명이 걸리겠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두 X 염색체에 다 들어와야지 이 혈우병이나 정록생명이 걸리는 거예요. 한 개가 들어오면 보인자로 정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형질이 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 빈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정록생명일 경우에 여자가 이렇게 X-X-를 가지면은 정록생명인 여자는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혈우병이 만약 X-X-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치사해요. 치사하다는 게 아니라 치사라고 하는 것은 이 태아가 뱃속에 형성되었을 때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서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혈우병 같은 경우에 피가 안 멎는 병이거든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잖아요. 나중에 얘가 자라나서 생리를 하게 되면 생리혈이 안 멈추고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죽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이 있다면은 일찌감치 죽이는 게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혈우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거의 안 태어났는데 딱 한 명 태어났다고 쌤이 교과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여자는 굉장히 병원에서 거의 생활을 하다시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치사한다, 뱃속에서 죽어버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계도 분석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어났어야 되니까 정록생명을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쌤이 가계도 분석 예를 잡을 때도 정록생명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색깔이 쳐 있으면은 이것도 다 적어 드릴게요. 네모 동그라미, 네모 색깔 동그라미 색깔 이렇게 있는데, 네모면은 정상남자, 정남이라고 적을게요. 동그라미면은 정상여자, 색깔 칠되어 있는 네모면 생명인 남자고, 색깔 칠되어 있으면 생명인 여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가계도 분석. 생명인 남자와 정상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았더니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니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랑 똑같이 쌤이 예를 들고 있거든요. 자, 칠판이 잘 안 보이신다거나 그 파악하기가 힘들다면은 책을 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손을 낳았는데 여자의 경우는 전부 다 생명이었고 남자의 경우는 전부 다 정상이었대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정상인 남자와 정상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인 남자아이가 나왔고 그리고 정상인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랑 또 정상인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4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힘도 좋죠? 4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남자는 전부 다 정록 생명이고 여자는 전부 다 정상이었대요. 그럼 쌤이 좀 귀찮으니까 번호를 붙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밑에 건 알파벳으로 A, B, C, D, E, F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대요. 여러분이 문제에서 이 가계도를 만났어요. 뻥져요, 안 뻥져요? 완전 개뻥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역시나 뭐 해줘야 된다?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될 것은 우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항상 정상인 이 부부를 찾아주세요. 정상인 부부가 누구예요? 3번과 4번이죠. 3번과 4번인데 비정상, 즉 정록 생명인 애가 태어났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유전이다? 열성인자 유전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파악할 땐 첫 번째 우열 관계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준다? 유전자형을 전부 다 분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일단은 가볼게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이 1번 같은 경우는 X-Y를 가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정상이었는데 여자인 자식에서 정록 생명이 관측이 되었으니까 X-와 정상인 X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어야 하니까 엄마로부터 X를 받았고 아빠로부터는 Y를 받았어요. 얘도 X 그리고 아빠로부터 Y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얘는 X-, 얘는 X-,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3번이랑 결혼을 했는데요. 3번이랑 결혼했는데 남자애가 지금 어때요? 정록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정록 생명인 유전자가 있었죠. 근데 엄마는 정상이죠. 그럼 보인자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엄마한테 X-를 받았고 아빠한테는 Y를 받아서 이 정록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B가.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요. 정상이죠. 정상이니까 엄마한테 X-를 받을 수도 있었고 엄마한테 X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X-X가 될 수도 있고 XX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이랑 결혼을 했는데 즉 정상인 남자랑 결혼을 했죠. 그러면 얘는 XY 깔끔한 남성이죠. 자, 얘를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남자애가 지금 뭐예요? X-Y죠. 즉 정록 생명이죠. 이 경우 무조건 남자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록 생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엄마한테 무조건 X-를 받고 아빠한테는 무조건 Y를 받아야지 남자애가 만들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X-를 받으니까 무조건 정록 생명인 이 남자애가 태어나겠죠. 역시나 E도 정록 생명인 남자아이가 그래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D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D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인자겠죠. X와 X-를 가지겠죠. 정상이니까 X-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엄마한테는 X-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여자애도 어때요? F라는 여자애도 보인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전자 구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지 역시나 문제를 풀 때 용이하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페이지 105페이지 오른쪽 제일 하단 부분에 한성유전 나오는데 항성유전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귀속털 과다증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그대로 적용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필게요. 페이지 108페이지 피겠습니다.
다인자 유전입니다. 야, 이래 니들이랑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수업을 하니까 진도가 졸라 빨리 나가네. 지금 이 동영상 보고 쌤 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말에 수업할 때 쌤한테 가지고 오세요. 쌤이 그 질문 받는 시간을 줄게요.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유전은 한 쌍의 염색체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형질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형질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게 있냐면요. 키, 그 다음에 몸무게, 그 다음에 피부, 색. 뭐 키는 아까 제가 얘기했고 몸무게도 뻔히 다 아니까 피부색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흑인이지만 완전 개까만 흑인이 있고 덜 까만 흑인이 있잖아요. 그죠? 기욱이 같은 애가 있고 병철이 같은 애가 있잖아. 그죠? 이게요, 그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는요, 대립 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립 유전자가 너무 많아서 뭐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뭐 백인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다. 근데 나머지는 싹 다 이제 흑인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다. 그러면은 완전한 흑인보다는 조금 덜 까만 흑인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한 형질을 지을 경우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다인자 유전을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확인하시면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단일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은 이게 사람 수라고, Y축이 사람 수, 그 다음에 선이 잘 안 보이죠? Y축이 사람수, X축이 뭐 가능, 불가능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혀 말기가 될 수도 있고 PVC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뭐 여러가지 단일인자 유전을 봤을 때 정상이다, 그 다음에 비정상이다, 두 가지 표현형만 나올 수 있죠. 그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 지어버리니까. 근데 다인자 유전의 이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유전 빈도로 봤을 때 이런 확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Y축이 사람 수고, 예를 들어 X축 같은 경우에 키라고 했을 때 150cm부터 190cm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가운데를 봤을 때 168이다 이렇게 168이 제일 빈도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168. 자, 이렇게 보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108페이지까지 봤고요. 108페이지 밑에 우리가 오늘 배웠는 거 쭉 정리되어 있죠.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의 유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전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분류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분류를 했을 때 단일인자와 다인자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단일인자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난 유전이 있었고 상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난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난 유전 같은 경우에는 반성유전, 즉 X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한성유전, Y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단대립과 복대립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각각 어떠한 유전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전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계도 분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주말에 좀 많이 풀면서 어떠한 그러한 흐름을 좀 몸에 익히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좀 꼼수가 있거든요. 이런 꼼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요.